인사부터 드리고 녹화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혹시 나중에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이 스마트폰이 좀 후져서 30분마다 끊겨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지금 가평군에서 공중보건이 3년차로 있고요. 이름은 이일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네. 명단 작성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직 작성 안 하신 분들은. 그리고 오늘은 부정맥 위주로 할 건데요. 일단 퍼시픽에 있는 신전도 말고 제가 한 70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 책의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위주로,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신전들을 뽑아서 그 연습해보라고 뽑아놓은 거니까 아마 임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들 위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퍼시픽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꽤 나와요. 뭐냐면 퍼시픽은 아무래도 그 문제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그림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 복원을 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저는 그림 있는 문제가 아니긴 했는데 그 경고를 했어요. 혹시 시험지가 찢어 있으면 탈락이다. 찢어져 있으면 탈락이니까 절대 찢지 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은 기억에 의해서 가지고 와서 복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뭐 무조건 좋고 규칙적인 빠른 빅맥이 있으면 다들 그냥 PSVT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PSVT라고 생각을 하고 복원을 하면 그냥 PSVT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퍼시픽 안에 있는 신전도만 공부를 해서는 물론 어느 정도 확률은 높아요. 왜냐하면 좁고 빠른 빅맥은 PSVT일 확률이 높거든요. 확률 높은 답은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100% 정확한 답은 구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 퍼시픽만 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을 조금 연장을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지식의 양이 늘어나면 헷갈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해하시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외우니까 그 외우는 거와 충돌되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그 틀을 깨고 또 다시 외우고 하니까 충돌되는 정보들끼리 헷갈려서 인지적인 부담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따가 제가 알려주시는 대로 이해만 쫙 하시면 지금에 갖고 있는 인지적 틀을 더 넘어서서 공부를 안 해도 그 퍼시픽만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더 그 신전도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저번에 들으셨던 분들 계실 텐데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그 틀 있잖아요. 그 틀대로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도 적용을 해보시면 많이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그 HCMP 있잖아요. 하이퍼트로피 카디오마이오패시. 그쪽 치료도 저번에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이해만 하고 계시면 그냥 적용이 돼요. 거기 치료법이 한번 볼게요. 퍼시픽 책. (263페이지잖아요) 제가 저번에 그 약마다 역할이 뭐고 그 약은 왜 쓰여야 되고 그런 걸 다 알려드렸잖아요. 다시 복습을 하면 우리 몸은 항상성을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를 하는 데 맞춰져 있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약에 혈압이 떨어져 있으면 혈압을 맞추는 거고요. 혈압이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면 카디악 아웃풋으로 그 중요 조직의 산소 공급이에요. 근데 HCMP 같은 경우에는 SAM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스톨릭 때마다 그 마이트랄 밸브가 앞쪽으로 밀려나가지고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그 아웃플로우 트랙이 막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막히는 이유가 LV 압력과 아웃플로우 트랙의 압력의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밀려나는 힘이 더 크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는 약은 LV의 압력과 아웃플로우 트랙의 압력의 차이를 작게 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쓰는 거겠죠. 그래야 LV 압력이 떨어지고 그레이디언트도 작아질 테니까. 그래서 CCB랑 베타 블로커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 금기 나와 있는데 266페이지 볼게요. 266페이지 보면 쓰는 약은 베타 블로커랑 뭐 칼슘 채널 블로커가 265페이지에 있고요. 266페이지 보면 금기, 약제, 이거 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인지적인 부담 없이 정보를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LV의 압력과 아웃플로우 트랙의 압력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SAM에 의해서 아웃플로우 트랙이 막히고 카드와 아웃풋이 안 나오니까 중류 조직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탈리스, 이노트로픽 에이전트죠. LV의 압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이디언트도 커지겠죠. 그럼 SAM 커져가지고 아웃플로우 트랙을 막아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는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냥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는 쓰면 안 된다 외우시면 디지탈리스 쓰면 안 되고 그 밑에 베타 아고니스트도 나오죠. 베타 아고니스트도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라고 알려드렸죠. 베타 아고니스트 쓰면 안 되는 거 그냥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 다이유레틱스는 왜 쓰면 안 되느냐? 지금 그 SAM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이 떨어지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카디악 아웃풋이 적은 게 문제예요. 근데 전체적인 순환 혈액량을 떨어뜨리면 카디악 아웃풋이 더 줄겠죠. 그런데 다이유레틱스를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이트레이트는 혈관 확장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 LV 압력은 상관없겠죠. 근데 혈관이 확장이 되면 LV 아웃플로우 트랙의 혈압이 떨어지겠죠. 확장됐으니까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그레이디언트는 더 커지겠죠. 그럼 SAM은 더 커질 테고 아웃플로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 확장제는 쓰면 안 돼요. 이해하시면 다 돼요. 왜? 나이트레이트 혈관 확장제니까 쓰면 안 되고 칼슘 채널 블로커 중에 DHP 계열은 혈관 확장제로 알려드렸죠. 앞에 그 칼슘 채널 블로커 중에 non DHP 계열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혈관 선택성이 아니라 그 신장 선택성이니까 그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같은 칼슘 채널 블로커지만 DHP 계열은 혈관 선택성이기 때문에 그 얘네들은 네거티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보다는 바조 다일레이터로 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HP 계열의 CCB도 금기겠죠. 그리고 바조 다일레이터 아까 다 말씀드렸어요. 베타 아고니스트 말씀드렸어요. 외울 거 없어요. 이해하시면 그냥 풀려요. 외우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부딪혀서 다시 허물어지고 다시 외우고 이러는데 이해를 하시면 외우는 인지적인 부담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용해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쪽 부분 하시면 안 되고 뭐 밑에 또 외우도록 디지탈리스는 DCMP에서는 치료제이지만 HCMP에서는 금기입니다. 또 외워야 되죠. 안 외우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HCMP는 그 아웃플로우 트랙과의 그레이디언트를 막기 위해서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는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금기예요. 근데 DCMP는 뭐죠? DCMP는 늘어나가지고 수축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못 써야겠죠. 이노트로픽 에이전트 써야겠죠. 이해하시면 안 외우고 다일레이트 됐고 지금 잘 못 뛰고 있으니까 이노트로픽 에이전트를 써야겠네 쓰시면 되고요. HCMP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디언트 때문에 막히고 있으니까 덜 뛰게 LV가 덜 뛰게 해서 그레이디언트를 낮춰줘야겠네. 그러니까 디지탈리스는 쓰면 안 되겠네.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최대한 제가 이해해서 신전도를 이해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하시면 뭐 덤버리 강좌나 인지적 부담감이 줄어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제가 한 3-40분 정도는 이해해서 신전도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 아깝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해놓으시면 그만큼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제가 한 디케이즈 파일을 한 70개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그거 봐가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신전도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본 책에서도 나온 말인데 이거는 뭐 투수가 야구공 던지는 것처럼
이론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많이 봐보시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일단 많이 봐보시고 그렇게 일단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되고요. 신근의 신호전달. 신근에서 신호전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신전도 기록. 신전도 기록. 이 신호전달을 어떻게 신전도로 기록을 하느냐. 요거 이해하시고 나면 그 뒤에 거는 그냥 적용하시면 돼요. 아까 그 HCMP 알려드린 것처럼 그냥 이해한 그 틀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서맥, 빈맥, QRS 좁은 경우, 빈맥, QRS 넓은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각 장마다 제가 PPT 한 장만 이해하시면 풀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것만 이해를 하시고 그 한 장으로 정말 다 해석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도록 이 케이지 파일을 보도록 할게요. 이 케이지 파일은 제가 유리한 것만 정리해온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책에서 임상에서 자주 흔히 있는 것들 위주로 모아놨다고 해서 그냥 쭉 뽑았고요. 제가 세운 틀이 이렇게 그냥 임상적으로 자주 볼 수 있는 틀에도 잘 맞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근의 신호 전달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피드백에 한 분 써주셨는데 너무 생화학적인 생리학적인 지식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 크게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분도 계셨어요. 물론 다 좋다는 분도 계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요거 신호 전달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따 쉬는 시간에 저한테 따로 오시고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신호 전달은 일단 최초의 생명이 탄생했을 때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세포 안과 세포 밖에 농도 구배를 만들 수 있어야 최초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생명체는 세포 안과 세포 밖에 농도 구배가 달라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듐 펌프 아시죠? 소듐 펌프. 소듐은 밖으로 퍼내고 포타슘은 안으로 집어넣어. 농도 구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인지질 이중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네들은 수용성을 통과 못 시켜요. 지용성만 통과를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은 다 수용성이에요. 통과를 못해요. 펌프로 퍼내면 얘네들은 이동을 못해요. 그러면 농도 구배가 만들어지죠. 세포 밖은 소듐이 많은 상태예요. 세포 안은 포타슘이 많은 상태예요. 제가 그림을 살짝 그릴게요. 이렇게 농도 구배를 만들어놨어요. 이 농도 구배가 있어야만 신호 전달을 할 수 있고 생명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듐을 할까요? 포타슘을 할까요? 포타슘은 밑에 그리는 게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포타슘은 밖에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인지질 이중막으로 막혀져 있기 때문에 수용성 물질은 이동을 못해요. 그럼 언제 이동을 할 수 있느냐? 포타슘 채널이 열렸을 때만 이동할 수 있어요. 이때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길이 뚫렸어요. 그러면 화학적인 불균형이 있죠. 얘네들은 여기가 많고 여기 좁기 때문에 화학적인 불균형으로 화학적 힘은 안으로 받아요. 그러겠죠? 안으로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는 점점 양이온이 줄죠. 네가티브가 돼요. 여기는 점점 양이온이 늘어나죠. 포지티브가 돼요. 그러면 전기적인 힘은 양이온은 양이온을 밀어내고 음이온은 당기기 때문에 전기적인 힘은 이렇게 받아요. 이해되시죠? 화학적인 힘과 전기적인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계산을 해놨어요. 그 네른스트 공식 있잖아요. 그게 그 계산하는 방법이거든요. 그 공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포타슘은 아마 마이너스 70, 제가 정확하게 그때 모르겠습니다. 마이너스 70mV 정도가 얘의 평형전이. 평형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그거예요. 화학적인 힘과 전기적인 힘이 평형을 이뤘을 때 전위가 얼마였냐 계산해봤더니 마이너스 70mV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 이 포타슘은 마이너스 70mV의 그 전위를 유지하려고 움직여요. 그리고 소듐은 계산을 해봤더니 아마 플러스 65mV인가 그럴 거예요. 계산을 해봤더니 다른 거 다 닫히고 소듐 채널만 열리면 플러스 65를 향해서 그 전위차를 만들어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얘는 레스팅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힘이고요. 얘는 액션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액션 포텐셜은 잘 보면 아시겠지만 플러스 65까지 안 가요. 뭐 플러스 한 20 정도에서 멈추거든요. 그거는 소듐 채널이 빨리 닫히기 때문이에요. 플러스 65로 달려가고 있다가 결승점까지 도착을 안 했는데 다쳐서 그런 거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뭐 원하시는 분들만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얘가 둘 다 양이온인데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이유는 아시겠죠? 얘는 하나는 방향이 이쪽이고 얘는 방향이 이쪽이라서 그런 거예요. 거꾸로 썼구나. 여기서 다시 여기다가.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뀐 거고요. 어쨌든 소듐은 열리면 플러스 65로 달려가는 거고요. 포타슘은 열리면 마이너스 70ml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호 전달의 기본이고요. 심근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온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요. 그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자, 나트륨 전류, 그러니까 소듐 채널이 열리면 이렇게 되나요? 소듐 채널이 열리면 플러스 65로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가요. 마이너스 90에서 쭉 올라가요. 근데 칼슘은 이온 이동이 느리대요. 느려가지고 액션 포텐셜을 더 연장을 시켜줘요. 쭉 연장을 칼슘 채널이 연장을 시켜주고요. 포타슘 채널이 열리면 그때는 마이너스 70mV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쭉 떨어져요. 제분구들이요. 소듐, 칼슘, 포타슘 이 이온이 액션 포텐셜과 그 레스팅 포텐셜을 만들어내는 기본 원리예요. 이렇게 이 이온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신근에서 신호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 다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일단 SA 노드에서 그 신호가 발생이 돼가지고요. AV 노드로 전달이 돼서 프로키니의 성유로 쭉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AV 노드는 속도를 살짝 멈춰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차피 다 절연이거든요. 절연이라서 심방에서 생긴 신호가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은 AV 노드밖에 없어요. 이거 중요해요. 심방에서 생긴 신호가 심실로 내려갈 수 있는 경로는 AV 노드밖에 없어요. 이 AV 노드에서 살짝 멈춰줘요. 살짝 멈춰줬다가 한꺼번에 에너지를 모았다가 한꺼번에 쫙 보내줘요. 그래야 심실이 늘어나는 시간을 확보한 다음에 심실이 수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기 SA 노드에서 만들어내는 속도는 60에서 100/ml 정도 됩니다. 그 숫자 안 중요할 것 같죠? 중요합니다. 이따 다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숫자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 신장에서 신호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SA 노드에서만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 신호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신장세포에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심방 내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여기 접합부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심실세포 안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왜 SA 노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어요. 오버드라이브 서프레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게 페이스메이커 짱을 먹는 거예요. 가장 빠른 게 짱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아까 SA 노드는 60에서 100회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나면, 만약에 얘가 고장이 나면 에이트리움, 그러니까 SA 노드 아닌 다른 심방에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속도는 60에서 80/ml. 그리고 접합부, AV 노드 거기 접합부에서 만들어내는 건 40에서 60회 정도 돼요. 그리고 심실에서 만들어내는 건 20에서 40회 정도 돼요. 뭐 숫자 뭐 그런 거 보다 하죠. 외워두셔야 돼요. 외워두셔야, 왜냐하면 이따가 아실 거예요. 이거 외워두셔야 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일단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뭐 책에 가속성 심실 고유 율동 나오고 심실 뒷면 나오고 따로따로 외우셨죠? 외울 거 없어요. 그거. 뭐냐 하면 일단 심실에서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 그러니까 심실에서 율동을 만들
세 가지가 있어요. 심실, 심실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서 조율을 하는 게 세 가지인데요. 뭐냐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심실에서 지금 페이스메이커를 역할을 해서 부정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까 심실에서의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면 몇 회라고 했죠? 20에서 40회 퍼 미닛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심실, 그러니까 QRS가 이따 설명드리겠는데 QRS가 넓어진 경우가 심실에서 나온 그 시그널이잖아요. 어쨌든 그걸 보면 20에서 40회 정도로 뛰면 심실 고유 율동이라고 하는 거고요. 40회에서 100회 사이로 뛰면 심실에서 만들어졌는데 좀 빠르네? 그래서 가속성 심실 고유 율동이고요. 100회를 넘어가면 이거는 카디악 아웃풋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뛰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심실 빈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심실에서 율동을 만들어낸 거고요. 속도에 따라 그냥 분류를 해놓은 것 뿐이에요. 따로 외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냥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를 외워두셔야 돼요. 이 수치를 외워두셔야 저것도 구별할 수 있고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이 범위 내에서 걔네들이 율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버드라이브 서프레션에 의해서 가장 빠른 게 짱을 먹는 거고 그 속도는 60에서 100, 60에서 80, 40에서 60, 20에서 40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심전도에서 심장에서 그 신호 발생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 신호를 심전도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거티브, 세포 안이 네거티브 이온일 때는 레스팅 포텐셜이에요. 근데 포지티브가 되면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이 포지티브가 되면서 컨트랙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 스킨 일렉트로드에서 검출을 하는데 이 포지티브로 바뀌는 요 시그널이 이 일렉트로드로 가까이 오면 포지티브로 기록이 돼요. 포지티브가 나한테 다가오느냐, 나한테 다가오면 플러스로 기록이 되는 거고요. 멀어지면 네거티브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나중에 심정도 분석하기 쉬우세요. 가까이 오는 플러스가 가까이 다가오는 게 포지티브로 기록되는 거고요. 플러스가 멀어지는 게 네거티브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P웨이브를 한번 볼게요. 심방이 포지티브가 돼서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23AVF, 이 정도는 아시죠? 23AVF가 인페리어 로드잖아요. 인페리어에서 보며 봤을 때 심방이 수축을 하면 나한테 플러스가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P웨이브가 포지티브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아시겠죠? 만약에 23AVF에서 P웨이브가 음으로 바뀌면 그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AVF에서는 P웨이브는 무조건 정상이라면 무조건 포지티브. 무조건. 자, 그래서 지금 플러스가 다가오는 걸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보고 있는지를 아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시겠지만 이거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1AVL은 왼쪽에서 본 거고요. 2, 3AVL은 밑에서 본 거고요. V1, V2, V3, V4 이 앞벽 쪽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해석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P웨이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방이 수축할 때 P웨이브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서 포즈가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AV 노드의 역할을 잠시 멈춰줘요. 거기서 멈춰주기 때문에 여기 포즈가 생기는 거고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심실이 수축할 때는, 자,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심실 고유근에서 그 액션 포텐셜이 만들어지는 거나, 그 신전도에서 기록되는 거랑 구별 같이 비교하는 그림은 반드시 반드시 외워두시면 남들보다 조금 더 이해해서 풀 수 있는데 도움이 돼요. 뭐냐면 소듐 채널이 소듐에 의해서 쫙 액션 포텐셜이 형성이 될 때가 QRS 콤플렉스예요. 그리고 재분극이 느리게 될 때는 여기 평탄한 부위고요. 재분극이 빨라질 때는 T웨이브예요. 그래서 심실이 수축하는 건 Q부터 T예요. Q부터 T가 QT 인터벌이 심실 수축 기간이에요. 이거 반드시 이해해두고 외워두셔야 나중에 훨씬 응용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QT 인터벌은 심실 수축 기간이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QT 사이에 만약에 P웨이브가 생긴다. 이건 뭐죠? 방실 해리라고 아주 특징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뒤에 말씀드릴 건데, 방실 해리라는 건 뭐냐면 심실이 수축하고 있는데 심방이 수축한다는 거예요. 전혀 카디악 아웃풋에 도움도 안 되고 문제가 있는 거죠. 방실 해리가 나오면 이때는 심실에서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실. 방실 해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심실 고유율동이나 가속성 심실 고유율동이나 심실 분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방실 해리라는 그 시그널은 심실에서 고유율동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시그널이니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피파는 아까 말씀드렸죠. 심방의 탈분구를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피파의 모양은 일정해야 해요. 왜? SA 모드에서만 만들어지고 있다면 피파의 모양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피파가 모양이 다른 게 여러 개 생긴다. 이럴 때는 SA 노드가 아닌 에이트리움에서 그것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에이트리움에서 또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방의 모양도 저희가 심전도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상 AVF에서는 무조건 포지티브여야 된다. PR 간격은 이거 작은 걸로 제가 써놓은 거거든요. 작은 칸으로. 아시죠? 작은 칸 5칸 하나 모여가지고 큰 칸 하나가 되잖아요. 작은 칸으로 3칸에서 5칸 사이가 정상 수치고요. 이 정상 수치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을 할 수 있지. 정상 수치도 모르고 해석을 하겠다고 하면 뭐가 비정상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아주 기본되는 수치니까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QRS 콤플렉스 아주 중요해요. QRS 콤플렉스가 넓냐 좁냐는 너무나 중요한 시그널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2.5칸, 작은 칸은 2.5칸. 그러니까 큰 칸으로 봤을 때는 반 칸 이내로 떨어져야 QRS 콤플렉스가 정상이에요. 반 칸을 넘어서면 그때는 비정상인 거예요. 자, 그리고 QT 간격. QT는 아까 의미가 뭐라고 했죠? 심실 수축이라고 했어요. 심실 수축.